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이제 3일만 있으면 올해도 마무리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돌아올 것들이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센가, 이거를 전 세계에 증시, 경제 보여준 한 해라고 해야겠죠. 이런 가운데도 글로벌 증시 가운데 한국이 주목받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내년을 가져갈 인사이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관세가 굉장히 화두가 된 한 해였는데 이 우려 대비는 전 세계 경제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우리 마지막이죠. 예. 방송 시간을 보면 내일까지인데 오늘은 그 실무경제, 내일은 그 국제금융시장 이렇게 예. 해서 한번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올해 그 결산이 필요했던 그때가 작년 1년 전에는 뭐 계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좀 어두웠었죠. 그게 어두운 출발이 트럼프 대통령 그 출범과 함께 더 어두워졌었죠. 사실 올해 그 세계 경제에 이렇게 볼 때 모든 기관에서 올해 점검할 때 트럼프를 가장 1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트럼피즘, 돈너주의 이런 것이 이제 세계 경제의 파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 말씀대로 연초에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내지는 대공황 이런 우려까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라 세계적 예측기관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놓고 볼 때는 세계 무역 증가율이 작년보다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세계 무역기구 WTO의 추정으로 보면 한 5.5% 이상은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에 바이든 정부 시절에 세계 무역 증가율이 한 6% 정도 된다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었고요. 예. 이것이 그 성장률에 그대로 반영해서 올해 그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바이든 정부 시절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IMF 기준으로 3.2%니까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역시 그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집권 일기 때 중국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까지 포함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효과를 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가장 핵심이었었죠. 근데 트럼프 관세 초기에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역. 이 중국은 이제 성장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을 뛰냐면요. 중국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고 있습니다. 내수가 침체해서 물론 이제 그렇지. 그래서 중국이 잘 대응했다는 측면이 세계 무역 증가율과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지 않았던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라든가 전통적인 이렇게 동맹국들이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트럼프 관세에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켰다 하는 측면도 세계 교육과 세계 성장이 올해 상당히 순조롭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항상 정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 부메랑을 받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트럼프가 수입물가 상승이라든가 절대 중국에서 들어오는 절대 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미니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잇따라 참패를 할 정도로 미국에 집중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 핵심은 중국인데 현재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올해 세계 경제를 할 때는 역시 경제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과의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죠. 예.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지향하는 주가 사실은 뭐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트럼프의 저스티스라는 연초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트럼프가 지향하는 정의가 뭘까 예. 하는 측면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트라시마코스 이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트라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시대의 그리스 시대에 나왔던 철학자인데요. 이거는 모든 정의는 이렇게 위대한 통수권자의 위죄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의 이렇게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정의다. 이런 예. 관점이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면 시청자 여러분이 올해 트럼프가 저스티스가 어디를 지향했는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관계상 요 소크라테스의 저스티스와 그 다음에 트라시마코스의 정의와
그다음에 최근에 마이클 샌들의 정의와 같이 비교해 드렸으면 상당히 좋은데요. 한마디로 위정자 이익을 부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정의를 한마디로 또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대내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개인은 주목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은 얼만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손해가 됐다 이런 쪽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 시진핑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진핑은 트럼프의 집권 일기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한번 그 대응을 볼게요. 일단은 트럼프의 멀로주의는 이렇게 다들 아실 겁니다. 돈노주의, 멀로주의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자주의로 대응했죠. 이것도 우리의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받을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트럼프는 이기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국은 트럼프가 2차 세계대전을 구축했던 WTO 체제, IMF 체제, 그 다음에 월드뱅크 체제, UN 체제를 버리는 과정에서 거기에 프리라이딩해서 다자주의로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대응했던 것이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커다란 하나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가서는 아스마스름 같이 위안화 절하로 맞대응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광물 무기와 바탕, 요거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pompe이오로 끝까지 싸우자 하는 그런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힛도리라든가 이런 게 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이런 힛도리에 중국의 저당을 잡히다 보니까 결국 중국에 질질 끌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표현을 쓰죠. 초크 포인트 대비해서 미국은 마인드 매그네트로 대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미중 간의 관계는 이렇게 당초 우려보다도 그렇게 유화적인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유화적 입장에도 미국이 잘해서보다는 중국이 잘해서 미국이 질질 끌려가는 양상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무역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요국 이 움직임 보면 살펴보죠. 경제 지표 얘기인데 일단 미국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도 특히나 이제 연말로 가면서 경제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트럼프의 성과냐,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나오는 성과냐, 이걸 한번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3분기 성장률이 셧다운 때문에 지연됐죠.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나왔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똑같은 경제에 대해서 어느 시각을 갖고 있느냐, 어느 주체에 따라서 달라서. 그래서 트럼프는 화랑이다, 역사적으로 화랑이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침체다. 근데 NBR의 공식적 통계는 경제 회복 국면이다. 다양하게 나왔었죠. 예. 그런 상태에서 3분기 성장률이 지난주에 4.3%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비대연율 마이너스 6%, 2분기에 3.8%, 3분기에 4.3%, 그러면 4분기에는 펠업이 돼서 2%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연간으로 3%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페드의 잠재 성장 수준이 2.8%니까 올해 1.2%포인트의 결과적 인플레 갭이다. 근데 물가는 어떻게 되죠? 물가는 떨어진다. 그러면 뭐가 뭔지 과거에 나오는 이 스테러라이제이션 팩트, 정형화가 된 사실이 많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4.3% 3분기 성장률 나온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면 한 번 나왔습니다는 1월 22일 날 발표되는 확정치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 성장률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첫 번째, 이 트럼프 정부는 AI,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실 맨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중국과 같이 하는 상태에서 금융 지원 쪽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사실 산업 정책에서는 AI의 초기에 부정적으로 봤던 AI가 결국은 고성장의 저물가, 신경제 국면을 잘 치른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4.3%의 성장은 트럼프가 자기의 공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외국 기업을 불러들인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를 수단으로 해서 외국 기업을 들르긴 했지만 결국 바이든 정부서부터 리쇼링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예. 아마 바이든 정부의 리쇼링 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올해 트럼프의 관세에 의해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GDP 성장에 기여했느냐? 미국에서 들어와서 거기에 공장을 가동시켜서 하려면 시간이 경과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투자에서는 forwarding price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하면 3에서 4년, 5년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바이든 정부에 미국 외국 기업을 들어왔던 것이 결국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3분기에 4.3%나 해서 역사적으로 화랑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 부정적으로 갔던 AI가 신경제 신화를 창출하지 않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리쇼링 정책은 관세에서 하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것은 올해 GDP에 기여하지 못한다. 왜냐? 투자 회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리쇼링 정책에 의해서 추진했던 것이 GDP 기여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사실 시청자분도 관세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 좋으면 트럼프가 잘했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엄격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 이후에 미국과의 싸움에서 사실상 좀 우위에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내수가 안 좋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 경제는 수출이 잘 됐죠. 그리고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1조 달러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순수출 기여도 측면에서는 수출이 잘 됐지만 내수 침체에서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순수출 기여도가 성장을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내수 확대지 않습니까? 내수는 더 침체되고 있다는 것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국제면에는 부채가 많아가지고 중국 경제가 상당히 난귤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해드렸습니다는 결국 그것이 러스트 디케이드 문제, 그다음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서 중국이 올해에 이렇게 12월 달에 있었던 경제 공작 때 내년도에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경기 부양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책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안정성의 개혁이다 해서 온중구진이라는 이런 단어가 내년에 캐치프레이스를 걸었고 그다음에 수출이 잘 되면 중국 경제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올해 중국을 추천해라. 중국 주식 가라. 근데 정작 중요한 내수가 관점에서 보면 관세에 따라서 위안화 절하했던 상반기가 내수를 더 침체시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 정책에서도 지금 위안화 절상 쪽으로 가는 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 환율이 1달러 7.0 꼬치선도 틀리고 여기 시장에서는 1달러 6.9 위안까지 오는 상태다. 이게 올해 중국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경제 읽기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일본 경제 진단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예산 1,100조 원 넘는 우리 돈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정책과 이 금리 정책에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일본 경제 주목 많이 받고 있죠. 네, 약간의 미스매치보다는 저는 그냥 커다란 미스매치. 저는 앵커기 때문에 약간의 이상의 단어를 쓸 수가 걸 생각하는데요. 세계 기관들이 일본 경제를 점검할 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를 특징할 때는 하반기 일본 경제 상황 가지고 올해 일본 경제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 특징이다 하는 것도 이렇게 CEO분이라든가 각종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들한테 꼭 얘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책 혼란 때문에 일본 경제가 평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하반기 이후에 일본 경제 모습과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3분기의 성장률이 미국식 방식으로 마이너스 2.3% 빠졌죠. 연율 대비. 그렇죠. 연율이죠. 미국식 전분기 대비 연율이고 자, 대부분 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조차도 통계 방식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3분기 성장률이 4.3% 나왔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 1.3%를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4.3% 대비해서 우리가 1.3%면 엄청이 낮은 걸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공식적인 통계 방식은 미국식은 정기비 대비 연율이고 우리는 전분기 방식이거든요. 그럼 1.3%를 에스테리크 4성을 때리면 5.2%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좋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도 이렇게 방송에서 그걸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식적인 통계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식 방식에 시청자 여러분 익숙했던 용어대로 하면 일본이 3분기에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결과적으로 3% 갔죠. 예.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어느 쪽으로 중점을 것이냐. 위에 따른 12월 회의에 결국 물가 안정 쪽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엔달러는 지금 155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절전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채 금리가 2% 이상 돼서 일본의 디폴트 우려가 더 확대되는, 그래서 엔캐리 자금도 청산보다는 오히려 네거티브 트레이에서 일본에서 더 나가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다케이치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측면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했던 문제가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에 대규모 재정 지출을 모색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 정책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하는데 재정 정책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의 미스매치. 예. 그러면 내년도에 정책상은 난미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이 1.1%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0.6% 정도로 추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습에서는 올해 3분기 이후서부터 일본 경제를 평가하는 모습, 이게 예측기관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가 불안한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것은 아닐 테고요. 물론 산업적인 측면이라면 경쟁에서 뭐가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금융과 이 통화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경제는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기로 이 크리스찬 라가르드 ECB 총재에 대해서는 한의원께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유럽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유럽 경제 어떻습니까? 유럽은 대부분 다 방송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아마 예. 한국경제TV가 런던 특파원을 통해서 유일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예. 대부분 다 미국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일정인데요. 사실 유럽 경제 그 런던 특파원의 안선화 런던, 이거 특보 통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는 유럽 경제 올해 굉장히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시겠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 적자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정책 포퓰리즘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영국의 총리, 독일의 총리 뭐 전부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배신해 버렸죠. 국민이 국가 마비 운동을 전개했죠. 이게 유럽 경제가 올해 굉장히 다른 기관, 미국의 예측 기관이라서 보면 유럽 경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미국에 치중돼 있던 국내 언론들이 이런 점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재정 적자 문제는 경제를 수렴할 때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이내 수렴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벗어났습니다. 이게 유럽 전체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굿 애플스,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이러한 유럽의 핵심 국가들은 뒷전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든가 이태리와 같은 피그스 국가들, 소위 매드 애플스 국가는 가장 부각됐습니다. 이것도 유럽 경제를 보시면서 다들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는 지금 그렇습니다. 제2의 유럽 재정위기가 우려될 만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건전한 회원국으로 이렇게 탈바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스페인의 국채가 파이셜 타임스 보면 독일보다 낮아졌다. 0.49%가 했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낮았다. 그만큼 국채 수익률이 낮았다는 것은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점에서 과거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를 발생시킬 만큼 이렇게 매드 애플스 국가, 소위 피구스에서 우리나라의 그 디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돼지 새끼들이다 번역해서 사실 그 국가들로부터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는 예. 이런 문제가 완전히 탈바꿈됐습니다. 가장 큰 배경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가 잘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래도 정치적으로 독립불을 지킬 수 있는 ECB,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가 통화정책을 통해서 지금 세계에서 보면 물가를 가장 2%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재정 지출을 저렇게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중앙은행 총재 중에서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는 것은 이전인가요? 한번 라가르드 총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통화 정책이 잘 써서 예. 유럽이 그렇게 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가 안정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유럽까지 살펴봤는데, 그리고 저희가 또 그렇게 주목을 많이 안 했지만 중요한 나라들이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 흔히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쏠리면서 연초부터 예. 뭐 그렇게 대형 증권사가 인도 증시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으로 편입되는 양상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쪽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모습이 올해 그대로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세계 경제 입장에선 선진국으로 오랜만에 신흥국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았던 때도 세계 경제를 점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심해집니다. 내년에 북극이 해빙됩니다. 그러면 세계 GDP의 북반구에 속해 있는 세계 GDP 70%를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이 담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2001년 짐 어닐의 브릭스라는 용어가 나온 이래 올해는 신흥국이 주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보겠습니다. 신흥국의 핵심이 인도입니다. 인도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연초에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해당 지역 증권사도 만들었다 뭐다 했는데 인도 주가 상승률 1%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1%입니다. 연세입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브라질 국채 금리 급등하고 있습니다. 헤라같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손실입니다. 이거 좀 언론들이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왜 그럴까? 두 가지입니다. 모디와 룰라가 개혁에 성공한 도치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혁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간의 사회주의 체제가 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전쟁도 다 그런 지역에서 나타났거든요. 예. 근데 인도와 룰라는 지정학적으로 대외 정책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도와 중국을 좀 어렵게 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을 어렵게 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신흥국도 재편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재편하는 게 개혁에 성공한 것이 사실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개혁에 성공하다 보니까 중남미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올해는 핑크타이드에서 블루타이드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좌파에서 우파 쪽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것도 올해 세계 경제를 점검할 때 신흥국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이제 경제라는 문제 속에 이념 지형도도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이제 핑크타이드에서 블루타이드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해주신 거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둘러봤는데 우리 경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겠습니까? 네, 우리 경제는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사실상 가장 이렇게 미국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먼 미래 같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정치적으로 탄핵과 계엄에 세계 10대 12개 국가국이 무슨 계엄과 탄핵입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뛰지 않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이 상반기인데 먼 미래가 비칠 만큼, 먼 과거에 비칠 만큼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1, 3분기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입니다.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0.8%입니다. 미국의 마이너스 6.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의 4분기 성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3분기 성장 1.3%입니다. 미국식 방식으로 5.2%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비해서 하반기 성장률이 가장 뛰어났던 국가입니다. 이것도 정치색을 띠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AI, 반도체, 그래서 한국이 공급적으로 삼성전자, SK 같은 공급 파트너로서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증시비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 상승률이 지금 75%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문제입니다. 저도 뭐 그 얘기를 했지만 관세는 국익입니다. 서둘러 다가는 게 아닙니다. 늦게 가도 국익을 증대하는 겁니다 하는 쪽으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돼서 미국과 관세 정책이 가장 늦게 타결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국익을 잘 반영했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좀 연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청자분한테 1년 전에 워낙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거 좀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 어려웠습니다. 상반기 어려웠죠. 마음고생 심으셨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이 75% 났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금 투자를 가장 애호합니다. 그럼 다른 거 피하겠습니다. 한국 주식 사시고 가장 전통적으로 투자했던 금을 사셨으면 올해 세계 국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을 겁니다. 왜 미국 주식 투자합니까?
왜 인도 주식 추천합니까? 환율만 불안시키는데요. 한국이 사람이 한국에 사랑하고 한국 주식하고 했으면 올해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을 겁니다. 왜 이거 빼놓습니까? 빼놓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올해는 한국 분들이 1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희망을 갖게 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1년 한 해 각국의 경제를 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까지 알아보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